전 세계의 우려를 등지고 이란이 하마스를 도와 이스라엘 공격을 시작하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란의 이러한 공격을 미리 예측하고 엄청난 것을 준비해 두었는데요. 바로 한국무기였습니다. 한국무기로 완전 무장한 이스라엘군을 본 이란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난리가 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란은 갑자기 자국 군대를 모두 철수시키더니 한국을 비판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대체 이란이 보자마자 경악한 한국 무기들은 무엇인지, 이스라엘이 한국 무기로 자국 군대를 완전 무장시킨 놀라운 이유는 무엇인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린 한국의 너무나도 강력한 한방,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순식간에 이스라엘의 압승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7일현지 시간 기습을 주도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사령관을 공습으로 제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전날 가자지구에 전투기를 동원해 대규모 공습을 실시했으며 이에 따라 하마스 사령관 무라드 아부 무라드가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 침투를 주도한 하마스 공중부대의 지휘부 수십 명도 제거했다고 이스라엘군은 덧붙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이 하마스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을 돕고 대대 이스라엘 추가 공격 및 전쟁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중동 지역에 항공모함 전단을 추가로 보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14일 현지 시간 성명에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항모전단의 동지 중해로 이동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군의 전력 태세 증강은 이스라엘 안보를 지키겠다는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과 이 전쟁을 확대하려는 모든 국가와 비회 국가 세력을 억제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드러낸다고 밝혔습니다. 항모전단은 항공모함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유도탄 순양함 필리핀의 유도탄 구축함 그레이브리와 메이슨 등으로 구성됐으며 먼저 지역에 도착한 제럴드 포드 항모전단에 합류할 계획입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8일 제럴드 포드 항모전단의 동지 중에 이동을 발표했으며 미공군도 영내에 F-15, F-16A10 전투기 대대를 전개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에 싣는 비행기는 약 80대 정도입니다. 고작 80대로 뭘 하냐? 팔레스타인에는 비행기가 수백 대 이상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80대만 나가도 팔레스타인 비행기 수백 대대는 단 몇 분 만에 어디서 쏜지도 모르는 미사일에 모두 격추됩니다. 미 항모에 실린 비행기 값을 다 합치면 100억 달러가 넘는 최신형 비행기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신형 전투기라고 해봐야 1980년대 만들어진 북한산 전투기와 러시아산 전투기입니다. 상대가 안 되죠? 미 항공모함은 한 척 건조 비용이 50억 달러가 넘습니다. 여기에 척당 10억 달러가 넘는 최신 군함이 10척 정도 따라붙습니다. 이외 보급함, 원자력 잠수함 이런 것을 다 합치고 항모에 실린 비행기 가격을 다 합치고 또 한 발당 수백 달러 이상씩 하는 수천 기의 초정밀 미사일까지 다 포함하면 항공모함 전단 한 개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200억 터부터 300억 달러 훌쩍 넘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이 엄청난 항공모함을 한 대도 아니고 두 대나 이스라엘에 급파한 것인데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압승 분위기로 중동전쟁이 끝나려 하자 중국이 나섰습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선제 공격을 이유로 가자지구에 보복 공습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 도를 넘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왕 주임은 이스라엘의 행위는 자위즈 외의 범위를 이미 넘어섰다며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와 유엔 사무총장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가자 민중에 대한 집단적 징벌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란은 아예 이스라엘 공격 준비를 마쳤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란의 군 조직인 이슬람혁명수비대가 시리아에 배치한 병력을 이스라엘 국경과 가까운 쪽으로 옮기고 있다는 보도가 15일 현지 시간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지상군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이스라엘을 향한 이란의 움직임은 제2의 전선이 열릴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원해왔던 이란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전쟁에 개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 WSJ는 시리아 정부 고문과 에조르의 활동가를 인용. 이란 혁명수비대가 시리아 동부 도시 데이르 에조르에 있던 병력을 남쪽의 다마스쿠스 가까운 지역으로 재배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스라엘을 침공하려던 이란군이 이스라엘군이 무장한 무기들을 눈으로 실제로 고자경악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무장한 무기들을 눈으로 실제로 고자경악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산 무기 조금 정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예상한 이란의 예상과는 달리 이스라엘군은 최신식 한국산 무기들로 완전 무장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전쟁을 벌인 2008년
2012년의 이듬해에도 한국산 무기 수입액을 전년보다 각각 2배, 1.5배씩 늘린 바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한국에서부터 최신식 폭탄, 수류탄, 어뢰, 지뢰, 미사일, 탄약 등을 초대 규모로 수입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하마스의 미사일 벌떼 공격에 이스라엘의 첨단 방어망이었던 아이언돔이 속수무책으로 뚫리며 피해를 입자 이스라엘이 한국형 아이언돔을 대규모로 수입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은 20km 이하의 적어도 미사일들을 완벽하게 적중시키는 천궁에서부터 30km대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잡아내는 패트리엇, 여기에 60km 높이까지 완벽히 탐지해 100%에 가까운 명중률로 무력화시켜버리는 LSAM까지, 여기에다가 최근 LIG넥스1과 하나디펜스가 공동 개발한 한국형 아이언돔 LAMD LOW Altitude Missile Defense가 있습니다. LAMD 1개 포대는 요격탄 발사 차량 2터부터 6대로 대당 요격 미사일 16발에 달하고 히트2킬 탄두를 장착, 여기에 AESA 다기능 레이더를 탑재해 동시에 100개 이상의 미사일을 동시 탐지해 격추시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한국의 최강 무기들로 도배하는 가운데 하마스와 이란은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에 북한제 무기를 사용한 정황이 포착된 데 대해 과거 북한과 하마스 간 무기 연결고리가 수차례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혀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정보국 DIA 정보분석관을 지내며 북한의 무기 거래 움직임을 오랫동안 추적해왔던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하마스가 보유한 무기 중 상당수가 북한으로부터 들어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고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로 진격하게 되면 더 많은 북한산 무기를 보게 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북한 무기가 하마스에 전달된 주요 경로로 북아프리카 국가인 이집트와 중동 국가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심지어 이란은 북한과 오래전부터 공동 개발한 미사일을 실전 배치해 사용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가정보국 DIA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이란 군사력 관련 보고서에서 탄도미사일 등 이란의 무기체계에 북한의 기술이 연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란이 주요 무기 프로그램의 국산화 능력을 확립하기 위해 북한, 중국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며 특히 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은 북한 미사일 기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내로 이란의 주력 MRBM인 액체연료 추진형 샤하브3은 북한 노동 미사일을 개량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란이 이렇게 북한 무기를 장착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국경 근처까지 갔는데 이스라엘군이 북한 무기보다 화력은 100배 이상 강력한데 동시 100개 미사일을 탐지해 격추시켜버리는 최신 한국산 무기로 완전 무장한 이스라엘군을 보더니 경악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란이 한국산 무기를 보자마자 경악하며 난리가 난 이유는 바로 얼마 전 한국산 무기로 완벽히 무장한 사우디연합군과 이란이 전쟁을 벌이던 당시 사우디연합군이 압승을 거두었는데요. 이란은 이때 이렇게 사우디연합군이 사용한 무기를 공개했는데 전부 한국산 무기들이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강력한 한국산 무기들의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이란.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에 이란은 한국에 당장 이스라엘로의 무기 수출을 중단하라라며 한국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처럼 군단의 제1군단 보병 사단이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 사단은 지역의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의 결과이지만 무엇보다도 이웃과 폴란드 공화국에 대한 러시아 연방의 공격적인 정책의 결과 총리의 결정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총리님도 말씀하셨듯이 따라서 대부분의 사단 부대는 파들라스키 민 메조위에키 보이보르쉽스에 집중되어 배치됩니다. 총리도 언급한 매우 중요한 측면은 폴란드가 독립을 되찾은 후 1818년에 창설된 사단의 최대 전술 부대인 제1군단 보병 사단의 역사적 측면입니다. 군대는 새로운 전술 유닛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매우 기동성이 뛰어나고 화력이 높으며 동쪽 측면의 다른 사단과 함께 잠재적 적의 위험과 위협을 격퇴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신설된 폴란드 제1사단 사령관 이와노프스키 장군의 발언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노프스키 장군은 1818년에 창설된 역사적인 1사단이 다시 부활한다며 이 군대는 새로운 신무기로 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대는 동부 지역의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한 부대로 정해졌다며 폴란드 16사단과 18사단 사이의 공간에 주둔하게 되며 어떤 무장 공격도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밀어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높은 기동성과 화력을 갖춘 부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전쟁이 나면 적들을 공격해서 밀어내버리는 기동사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폴란드 군사 매체 디펜스 24는 이 사단을 설명하면서 궁극적으로 보병 1사단은 폴란드 군대에서 가장 큰 전술 수준의 부대가 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을 두고 지금 한국의 제7군단을 옮겨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7군단은 1980년 초에 창설되어 K2 전차, K9 자주포 등으로 무장한 아시아 최강의 군단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 영국, 프랑스군의 탱크를 합친 것만큼의 숫자를 7군단 하나가 가지고 있으며 유럽 전체 육군보다 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군단의 화력은 중국 기동군단 2개가와도 막지 못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7군단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는 이유가 유사시 북한으로 중국군이 내려오는 것을 막으려 하는 목적이 크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전력으로 유사시 주둔지에서 방어하는 다른 군단들과 달리 유일하게 북쪽으로 진격하는 군단으로 10시간 내에 평양 점령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핵문기를 만들 수 없는 한국은 지금 북한을 상대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핵문기 빼고 가장 강력한 무기로 가장 강력한 포병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폴란드는 지금 이런 7군단을 자국 내에 그대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육군 최대의 전술부대 1사단을 만들면서 구소련의 장비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한국산 신문기들을 중심으로 부대를 운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섭적절한 전력 투사와 평시 억제 전시회복력을 가지기 위해서 기동과 이동의 자유에 능한 K전자를 주력전자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K9 자주포를 배치한 포병대와 별도로 K239 천무발사대를 배치한 로켓포대도 운용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로 이뤄진 폴란드 육군 최대 사단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체코 포스트 잉글리시는 이 폴란드 1사단은 한국에서 구매한 1,400개 이상의 전투 장비를 갖추게 되며 33,000명의 군인이 그곳에서 복무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 육군이 현재 16만 명 정도인 것을 감안했을 때 이 사단에 3만 명이 넘는 인원을 배치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전술적 구대로 생각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롭게 창설된 1사단의 사령관 이와노프스키 장군뿐만 아니라 폴란드 국방부 장관도 1사단의 창설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해 말했습니다. 총리님도 매우 존경스럽습니다. 강인하고 단호한 태도로 유명해진 것은 바로 이 부서였습니다. 1920년에는 무엇보다도 러시아인의 손에서 비아위스토크를 되찾았습니다. 베이드스덕 자체에서 우리가 위치한 군대도 확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전술 컴파운드를 만드는 과정을 동적으로 수행합니다. 사단은 현대적인 무기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16기계화 사단은 탱크에 관해서는 주로 에이브람스 1K18 탱크, K와 에이브람스의 파워드레스 사단입니다. 따라서 요점은 이미 폴란드에 도착한 현대식 무기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K 전차는 이미 폴란드 육군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포병 여단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험은 포병이 러시아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효과적으로 방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포병 여단은 대포, K9 및 크랩 곡사포와 코드명 글레이디어스라는 무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도 K 전차와 K9 자주포로 만들어지는 1사단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지난해 1000대의 K 전차를 계약할 때 어떻게 쓰려 하는지 폴란드 국방부의 의도가 궁금했는데 한국의 7군단 같은 전술부대를 만들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서방에 가장 요구하는 무기가 바로 전차입니다. BBC는 지난 1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 위해서 수백 대의 새로운 탱크를 원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싸우기 위해 전차를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나토 회원국들은 한동안 주력 전차의 제공을 망설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해 제공받은 탱크는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체코의 T-72 200대뿐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30여 년 전 만들어진 T-72 등 900여 대의 탱크로 전쟁을 시작했지만 반면 러시아는 3,000대 이상의 탱크를 동원해 침공에 나섰으며 우크라이나는 이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로열 유나이티드 서비스 인스티튜트의 잭 와들링 박씨는 우크라이나의 간곡한 요청에도 전차를 쉽게 보내지 못하는 이유로 러시아가 이에 반발하며 나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의뢰 들어 미국과 나토 국가들이 전차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와틀링 박사는 서방의 전차들은 러시아 전차보다 무겁기 때문에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탱크 자체가 너무 무거워서 우크라이나의 대부분의 다리를 건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전차들의 무게가 50톤이 넘지 않지만
미국 에이브럼스 전차 무게가 63톤, 독일 레오파르트 2가 62톤, 영국의 챌린저 2 전차도 62.5톤에 달합니다. 밀론 박사는 이는 우크라이나가 탱크를 활용될 수 있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크라이나 내강이 적은 지역에서만 전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걸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창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진창이 별로 없는 곳에서만 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에 파견되는 서방 탱크는 즉시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러시아인들은 이 새로운 전차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파괴하려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차의 화력이나 방어력도 중요하지만 실전에서는 기동력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보고 있는 폴란드가 서방의 전차보다 K전차로 무장한 1사단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K전차는 55톤밖에 되지 않아 기동성에서도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K전차는 처음부터 기동성에 중점을 둔 전차로 기본 중량은 대부분의 3세대 전차보다 값없습니다. 러시아 전차는 가볍지만 고식 전차로 무장 능력과 빙어력에 취약하지만 K전차는 최신 기술로 무장과 방어력도 뛰어나면서 무게까지도 가볍다는 것입니다. K전차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한반도 지형에 맞춰 기동할 수 있도록 설계한 연수장치 서스펜션이돼 한반도는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험준한 산지가 많은 편이므로 어떤 지형에서도 차축의 높낮이를 조정하여 안정적인 자세를 잡도록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K에 장착된 안내장형인 아음유기 앞현수장치는 차체의 앞뒤 높이를 우아래로 조정함으로써 주포가 표적을 향해 안정적으로 사격할 수 있도록 해주며 차체를 지면에 최대한 가깝게 낮출 수 있어 최대한 높이를 낮춰 적에게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시켰습니다. 또한 K는 도하 장비 없이 1.2m까지 도하가 가능하며 최대 4.2m까지 잠수 도하까지 가능합니다. K전차가 만약 지금 시점에서 우크라이나에 투입된다면 러시아가 바로 밀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강력한데 폴란드는 이 K전차로 무장한 1사단을 러시아와의 국경지역에 배치한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K전차를 3.5세대라고 부르고 있지만 글로벌 군사매체 1945.com에서 군사 전문가 해리슨 카스는 이를 세계 최초의 4세대 전차로 소개했습니다. 그는 K전차가 이동식 탱크로 시속 70km에 도달할 수 있고 단 8.7초 미내 시속 32km까지 가속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초고주파 레이더 시스템, 라만 레이저 거리 측정기, 측풍 센서를 사용하여 조준이 가능하고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여 최대 6마일 범위에서 목표물을 획득하고 추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얼마 전 구독자 100만 명이 넘는 한 군사 채널에서 폴란드가 도입하는 K전차의 위력에 대해 소개했는데 폴란드인들을 비롯해 해외 네티즌들은 이에 놀라며 이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적어도 세계의 NATO 탱크의 최고의 기능을 결합한 것입니다. 자동 로더는 훌륭해 보이며 최대 16rpm 조준 사격은 미쳤습니다. 한국군은 문자 그대로 서양 전차의 장점을 취하여 하나로 합쳤습니다. 독일의 총과 파워트레인, 미국의 사격 통제 장치, 오토로더와 같은 프랑스 시스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무장된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항상 제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과거 625전쟁 당시 북한이 소련제 탱크를 밀고 들어올 때 한국군은 수류탄 하나를 들고서 탱크를 격파시키겠다고 나서다가 많은 장병들이 무참하게 희생당했습니다. 당시 한국군 병사의 일기장에는 우리도 탱크만 있었다면 이라고 애통한 마음이 적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70여 년이 지난 지금 당시 국군 병사가 부러워하던 소련제 전차를 압도하는 전 세계 최강의 전차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략 10대 정도로 보이는 전투기들이 어딘가로 급히 날아가는 모습입니다. 대전 상공에서 찍힌 이 영상은 SNS에 급속도로 퍼지며 수많은 네티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는데요. 전투기들이 삼각 형태로 편대 비행하는 모습은 장엄한 느낌을 주면서도 한편으로 무언가 큰일이 벌어진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기에 시민들은 잠시나마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영상을 확대해보면 해당 전투기들의 기종은 한국 공군에서 운영 중인 F-15K로 보이는데요. 군 당국에 따르면 이 전투기들은 지난 6일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출격했으며 당시 현장에서 함께 작전을 펼치던 미군조차 경악할 만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갈수록 과감해지는 북한의 도발에 한국 공군이 펼쳤던 작전이 무엇이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휴전선 근처에서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지난 4일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IRBM 발사에 이어 또 다시 도발을 감행하자 전쟁에 가까운 대치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요.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북한은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 등 군용기 12대를 동원해
황해도 곡산 일대에서 황주 방향으로 비행했고 이 일대에서 공대지 사격훈련까지 실시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북한이 무력 시위 성격의 편대 비행을 한 것은 지난 1년간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행동인데요. 참고로 북한이 침공한 특별감시선이란 북한 공군의 남하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 추적 감시를 결정하는 군사적 마지노선입니다. 이는 지난 연평도 포격 사건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북한의 도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의 이번 무력 시위는 최근 한미일이 동해상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훈련을 진행한 것에 대한 경고성으로 풀이됐습니다. 레이건우 항모강습단은 지난달 부산의 이팡에 한미연합 해상훈련과 대잠수함전 훈련을 마친 뒤 이동했으나 지난 4일 IRBM 발사 직후 동해로 재진입한 바 있는데요. 북한은 이날 편대 비행에 앞서 탄도미사일도 쏜 것으로 드러나 긴장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합참은 오전 6시경 북한 평양시 삼석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평양 삼석 일대에서 미사일을 쓴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첫 미사일은 비행거리 350km, 고도 80km, 속도는 마하오였으며 두 번째 미사일은 비행거리 800km, 고도 60km, 속도는 마하6으로 탐지됐습니다. 비행궤적상 해당 미사일들은 KN-25와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됐는데요. 일본 정부에 따르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중 두 번째 미사일은 변측궤도 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서로 다른 기종을 함께 발사하는 일명 섞어 쏘기를 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참고로 북한이 올해 들어 발사한 미사일은 총 10개입니다. 이는 기존의 무기 실험 재원을 밝히며 공개적으로 과시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이었는데요. 군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북한은 대량 양산과 실전화된 무기의 운용성을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북한의 대대적인 국지 도발이 머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 군의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했으나 전 세계적 주목을 받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우리 군이 보여준 이례적인 대응이 해외 언론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기 때문인데요. 사건 초기 한미일 3국의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도발의 길을 계속해 나간다면 그들의 행동에 대한 비난과 고립, 대응 강화만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일본 기시다 총리 역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해외 언론들은 북한의 도발 자체보다 오히려 이에 대응한 한국군에 초점을 맞춰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국군은 북한의 군용기가 특별감시선에 근접하자 즉각 F-15K 전투기 등 30여 대를 출격시키며 북한군을 신속히 압도했습니다. 북한 공군기들은 당시 특별감시선 이북에서 남쪽으로 넘어오기 직전 한국의 공군기들이 벌써 도착한 것에 깜짝 놀라며 꽁무니를 뺐다고 알려졌는데요. 이는 북한 공군기의 존재를 첫 감지하고 대치하기까지 단 10분도 채 안 되는 찰나의 시간이었습니다. 북한군이 특별감시선을 넘으려고 마음먹는 순간 그 짧은 시간에 이미 한국의 F-15K기가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특별감시선이라는 것이 신속 대응을 위해 북쪽으로 수십 캠 떨어진 곳으로 설정돼 있긴 하나 아무리 그렇다 한들 이는 너무나 빠른 대응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함께 대응에 나선 미군과 일본조차 경악스러운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 비결은 바로 한국형 킬체인, 즉 전략 표적 타격의 체계적인 시스템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른 말로 대량 응징보복 체계라고도 불리는 이 개념은 2016년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에 발표된 대한민국의 대북한 군사 응징 전략입니다. 이는 총 3가지 작전으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제1축 킬체인의 시작은 북한의 공격 징후가 확실할 경우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와 관련된 시설들을 발사 이전에 타격하는 방법입니다. 제2축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KAMD는 북한의 미사일이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하는 체계인데요. 하지만 이번 작전에서 한국 공군은 1축과 2축을 건너뛰고 곧바로 3축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름하여 KMPR, 북한의 도발을 감지했을 시 즉시 평양을 타격,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군 수뇌부들 제거하고 이들의 은거지와 주요 시설을 신속히 파괴하는 응징 전략을 말합니다. 목표물에 신속하고도 동시다발적인 정밀 타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이 실행했던 충격과 공포 작전과 비슷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걸프전 당시 이동식 탄도탄 발사대를 통한 스커드 공격을 받게 되자 다국적군은 스커드를 먼저 제압하는 것이 시급해졌고 급히 PAC를 배치시켜 대응하긴 했지만
보다 확실한 방어를 위해선 탄도탄 발사 지점이나 발사대를 파괴해 사전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킬체인 체계가 확립된 첫 사례였지만 그 성과가 높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미 공군의 F-15E가 신속히 출격하고도 정확히 파괴된 이동식 발사대는 고작 2터부터 3기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보여준 신속한 대응의 근간입니다. 탐지, 식별, 추적에 이어 무기 선정과 교전을 체계화하여 최대 30분에서 최소 10분 내 적군을 타격하는 등 비대칭 전력을 빠르게 제압하는 형태로 발전시킨 것이죠. 현재 한국 공군은 각종 정찰 자산과 ADOCS 자동화 중심 작전 협조 체계를 통해 10분 이내로 적의 핵심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완비한 상태입니다. 물론 한국 공군이 처음부터 이러한 능력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기존 한국 공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보 자산의 부족으로 북한에서 발사되는 탄도탄은 발사 준비 시간이 약 1시간, 장사정포가 30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반드시 이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정보 체계가 필수였습니다. 한국 공군은 글로벌 호크 블록 30을 도입하는 등 정보 자산을 천천히 늘려가고 있었지만 이것만으로 전 영역을 커버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때문에 미 국방부는 한국 공군이 백업을 해줄 전략 중고도 무인 정찰기와 같은 정보 자산을 갖추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는 2022년이 되자마자 말끔히 해결됐습니다. 무인기 대신 정찰 위성들을 본격적으로 전력화시키면서 킬체인을 구성하는 시스템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앞서 국방부는 정찰 인공위성 도입 사업과 관련해 총 5대를 2020년까지 배치하겠다고 했으나 여러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어 2020년 170일, 2021년에 2기, 2022년에 나머지 2기를 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참고로 미 국방부는 한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못해도 20년 이상은 좋게 걸릴 것이라 판단했었기에 단 2년 만에 킬체인을 완성시킨 한국 공군의 역량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 정신이 이번에도 놀라운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현재 한국 공군은 미국의 MQ-1 프레데터와 MQ-9 리퍼 등 정할 무인기 도입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으며 23년 공대지 무장형 공격 드론까지 도입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군 당국도 이를 무인 공격기의 무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인정한 상태인데요. 나날이 발전해가는 한국 공군의 역량도 무섭지만 유례없이 빠른 킬체인의 완성 과정을 보자면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정신이야말로 전 세계가 두려워하는 한국의 진정 핵심 무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